찬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시험 치러 갈 때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위가 제발 끝났으면 좋겠는데 더위가 끝이 나면 시험 치러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달 뒤에 최대의 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예요? 추석 연휴. 그렇죠? 특히나 또 10월 2일 날 지금 임시 공휴일로 발표한다라는 지금 당내 이야기가 있죠.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얘기하잖아요. 해버리는 바람에 무려 6일 쉬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들 이렇게 어디 놀러 가고 떠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임장활동 할 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격증을 따시고 임장활동을 가셔야 됩니다. 28회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죠? 맞죠? 틀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 틀리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이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는 최근에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내요? 박스형 문제로 내고 옳은 것은 몇 개인가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죠. 왜요? 토지 용어 정리는 너무나도 쉬우니까. 자, 근데 이거 답은 몇 번이에요? 답 몇 번이에요? 5번. 이젠 여러분이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럴 만한 때가 됐어요. 답 몇 번이에요? 5번. 이거 왜 틀렸어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포락지에 대한 설명이죠. 자, 오케이. 잠시만. 용어 정리는 나올 때마다 해드릴 건데 왜? 중요한 문제니까. 자, 요거 한자로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이거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펼칠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 택지는 여러분 뭐예요? 몰라. 건축 가능한 땅을 택지라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이 택자가 무슨 택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주택할 때의 택자예요. 이거 집택자예요.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을 쓰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택지 조성을 했다는 소리는 거기에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나 공업용지가 들어온다는 소리고 사업 부지가 선정되었다는 소리는 거기에 뭐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도로도 들어오고 하천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택지와 부지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택지는 건축 가능한 땅으로서 주거, 상업, 공업이 들어오는 거고 부지는 자, 이제부터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부지가 펼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뭐냐면 택지 더하기. 여러분 도로에 집 지을 수 있어요? 하천에 집 지어요? 못 짓죠. 그래서 더하기 뭐 건축 불가능한 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잘 보세요. 택지는 뭐예요? 건축 가능한 땅. 뭘로 쓰는데 그거를? 주거, 상업, 공업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부지는요? 택지 더하기 건축 불가능한 땅.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건축 가능한 땅도 되고 건축 불가능한 땅도 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펼칠 부자를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바닥 토지로서 조금 더 넓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지보다 더 넓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겠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도로나 하천을 짓는 거지. 도로나 하천이나 도로를 만드는 거지. 아시겠죠? 하천은 원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고요. 요거 바닥 토지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오케이? 이렇게까지 하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누가 이제 가서 물어보면 택지 조성과 사업 부지의 차이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거기는 택지는 뭐냐? 건축 가능한 땅으로서 주거, 상업, 공업용지로 쓰는 거고 사업 부지는 거기에 도로도 내고 하천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더 큰 개념이에요? 부지가 더 큰 개념이죠. 왜요? 부지는 택지를 포함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나머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할게요. 선 아래라는 뜻이죠? 맞아요? 고압전선 아래에 있는 거고요. 요게 무슨 맹자예요? 요거 눈멀 맹자죠.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다고 없다고? 건축 가능해요? 건축? 불가능하죠.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땅이죠. 됐어요? 자, 이건 너무도 많이 했죠, 우리 후보지. 그쵸? 임농택시 3명 나와야지, 임농택시. 그쵸? 택지 지역에 3가지 뭐였어요? 두상공. 임지에 3개 뭐였어요? 임지? 신탄림, 용재림. 농지에 3가지 뭐였어요? 전답, 과수원. 자, 방금도 봐봐.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저거 뭔데 이렇게 입을 오물오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딱 답이 안 터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자꾸 말로 안 내뱉어봐서 그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학개론을 반드시 집에서 앉아서 자세 잡고 책을 펴고 해야 되는 생각보다 자꾸 다니시면서 이제 지문부심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거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다 학개론을 보여요. 진짜 세상 모든 것이 다 학개론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하시고요. 맹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후보지는 임농택 요 3명이죠. 임농택 요거 3개에서 뭐예요? 상호간에 전환된이에요. 전환되고 있는이에요.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네, 되고 있는데라는 거예요. 된이면 이미 됐겠지, 그렇죠? 되고 있는데 이거,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빈지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소유권 있어요? 활용실이군요. 무엇과 비교해야 돼요? 그렇지. 소유권 있어요? 활용실이군요. 집주인은 누구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다 이제. 됐다. 됐다. 이럴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럴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가르쳤어요. 이제 다 가르쳤어요. 자, 2번입니다.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3가지로 했죠. 법, 시비. 법적으로 시비 걸지 마라. 맞죠?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부동산 개발의 7단계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아예부터 금건마. 기억나시죠? 아예부터 금건마. 이렇게 하나하나씩 확장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는 뭐예요? 아이디어 구상. 사업 구상이라고 나오죠. 기출문제에는 사업 구상이라고 나오고 뒤에 괄호 열고 아이디어 이렇게 나왔어요. 2번째는요. 예비적 타당성. 여기서 개괄적으로 계산해 보는 거죠. 그렇죠? 3번째는요. 부지 확보, 타당성, 금융 건설, 마케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2번도 맞고요. 개발 사업에는 무슨 위험? 시장 위험.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개발 위험 딱 뜨면 3가지가 떠올라야 된다고. 부동산 투자의 위험 5가지 뭐예요? 그럼 개발의 위험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 부동산 투자의 위험 5가지 뭐예요? 사금법인 이유, 사업상 위험, 금융 위험, 법률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이 무슨 뜻인데요? 그렇지. 현금화가 어려워서 낮은 황금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유동성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더. 위험 중에 또 하나 떠올려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총위험이 있죠.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줄일 수 있는 것은? 총위험도 줄일 수 있나요? 왜요?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자꾸 하시면 시험장에 가면 문제가 답이 저절로 보일 거예요. 그걸 해야 문제가 답이 보이는 거야. 제가 학개론을 풀 때 시간이 적게 걸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3번입니다. 행정 변화죠. 맞아요?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리할 수 없죠. 맞죠? 틀린 것은 3번. 그렇죠?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사셔야 됩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비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개발업자는 최대 가격 보증 제도에 가입해야 되는 거죠. 그거 몰랐죠?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 시장의 불확실성 무슨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설명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이거 답 몇 번이에요? 5번. 왜요? 이용전환 통합 뭐?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죠. 늘릴 수? 누가 또 없대? 그렇죠? 있죠? 자, 그런데 잠시만. 자, 요게 물리적 공곡선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뭐예요? 무슨 곡선? 물리적
공급 곡선이죠. 맞아요? 그럼 용도적은요? 우상향하게 되겠죠. 맞아요? 요게 경제적 혹은 용도적 공급이 되겠죠. 맞아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상업시설로 이용하고 있던 걸 뭘로 바꾸는 거예요? 주거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다 용도 전환이에요. 그게 이용 전환이고. 맞죠? 이해가 되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맞죠? 네. 자, 1번입니다. 부증성이죠. 여기 동그라미 치고 무슨 말이에요? 늘어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어떻게 써야 돼요? 최고, 그렇지. 최선의 이용을 우리는 최유효 이용이라는 겁니다. 잘 써라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부증성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최유효 이용과 관련이 있고요. 이 개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개별성이라고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개성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아시겠죠? 사람도 개성,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부동성,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움직일 수 없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지자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지방의 땅들 하나씩 좀 있죠. 요 지역에.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땅값이 비싼 곳으로 옮기고 싶죠.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세금 내는 거잖아. 아시겠죠? 됐어요? 자, 영속성이에요. 영속성은 뭐예요? 미래 수익을 가장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 이거 수익환원법이라고 얘기해요. 수익환원법에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왜요? 영원히 존재하는 속성이니까. 이걸 통해서 계속 수익을 올릴 거니까. 그쵸? 됐어요? 네.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요거 답은 뭐예요? 4번. 자, 잠깐만. 여러분, 1번과 5번이 같은 말이라는 거 알겠어요? 됐어요? 2번과 3번이 같은 말인 거 알겠어요? 네, 그거 꿰뚫어 보시면 돼요. 잘하네, 이제 됐어요. 사업시설이 기타의 대표적인 예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관련 서비스업에 자, 좋아, 역시 이제 저한테 배웠다고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해야 나한테 배운 거지. 나한테 배웠는데 이거 대답을 못할 수가 없다니까. 중개, 자문, 감정평가. 관리업에 두 가지 뭐 있어요? 저기 있잖아. 주거용 관리랑 비주거용 관리. 기타 있다 없다? 기타 없다. 됐죠? 중개자문, 투자, 죄송해요. 중개 및 대리, 투자, 자문, 감정평가. 중개 및 대리업. 맞죠? 투자예요, 투자 자문이에요. 투자 자문이죠. 금융업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돈 빌려주고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직접 투자하면 안 되고. 그렇죠? 직접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맞죠? 맞죠? 직접 거래하면 몇 학년 몇 반? 3학년 3반. 그렇죠. 감금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 감정평가. 아시겠죠?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아시겠죠? 내 이름으로만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주변에 지인들 있죠. 남편분도 있고, 그렇죠?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비스업에 요거 관리업과 중개 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요거 있다는 거 정리해 주시고요. 위에 보면 공급과 개발 공급업이 있는데 개발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맞죠? 그리고 개발이랑 공급업은 뭐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그거 세 개는 똑같으니까 안 나오지만 여기에 바로 맹점이 있다는 소리예요. 문제를 아시겠죠? 여기 왜? 기타가 없으니까. 상업시설은 기타의 예시니까. 아시겠죠? 문제 내는 의도가 그거예요. 5번입니다.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잠깐만. 마케팅 전략 딱 나오면 시장 점유 나와야 되죠. 맞아요? 고객 점유 나와야 되죠. 맞죠? 시장 점유 두 가지가 있죠. 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피 튀기는 두 가지가 있죠. 누구 중심이에요, 요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마케팅으로 싸운다는 뜻이에요.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MS라 그러거든요. 마켓 쉐어라 그러는데 요거 두 가지 있어요. 뭐 있어요? PT 기능 두 가지. 난리 난다. SPT 그거 뭐 브랜드예요? 뭐 SPT 뭐예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STP가 있죠. 두 번째는요? 포피 믹스가 있죠. 맞아요? STP 뭐예요? SPT 뭐예요? 요즘 운동하시는 거예요? PT 뭐 1회 5만 원씩 받고 PT 받는 거예요? 나 미치겠다 진짜. PT 받으시면 안 되고요. 큰일 났다 이제. 운동 이게 시험 치고 하세요. 아시겠죠? 살이 찔 수가 있으니까 수험 기간에는. 그래서 STP가 있고요, 포피가 있죠. 제가 요거 뭐라고 말씀드리죠? 맨날 PT기는 공급자끼리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리죠. 맞아요? STPS는 뭐예요? 세그멘테이션. 한국말로 바꾸면 시장 세분화. T는요, 타겟팅. 뭐예요? 표적 시장. P는 뭐예요? 포지셔닝. 차별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걸 맨날 이렇게 하잖아. 세표차 하고 하잖아. 세표차. 세표차. 얼마나 치열해요. 그쵸? 세표차. 세분화, 표적시장, 차별화. 혹시나 포지셔닝이 그냥 한국말로 그냥 포지셔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나왔는데 이거 영어 못 읽어서 이거 뭐지? 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진짜 포지셔닝 이렇게 나오고 뒤에다가 POSI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당황했었어요. 왜 굳이 한국말로 써놨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시겠죠? 어쨌든 세표차고. 요 포피 믹스는 뭐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살쪘어요? 돼지같이. 킁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지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자, 포피예요. 포피 네 가지 뭐 있어요?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 프로덕트의 예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헬스장. 우리 아파트에 헬스장 있다. 실개천 흐른다. 수영장 있다. 이런 거.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유통 경로에 대한 예 5가지 얘기해 주세요. 현 입주자, 직접 분양, 대행사, 중개 없어. 또 뭐 있어요? 직접 분양하는 것도 유통 경로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현직 분금중 이렇게 했는데 현 입주자, 직접 분양, 대행소, 금융기관, 그리고 중개업소, 현직 분금중 이렇게 하나 해드렸고요. 자, 세 번째 가격 전략 4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고가 전략, 저가 전략, 시가 전략, 신축 전략. 무슨 차별화예요? 말도 안 되게 하지 마. 봐봐, 자꾸 이렇게 틀리면 안 돼. 나한테 배웠다가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농담이에요. 자, 프라이스 전략 몇 가지예요? 4가지가 있죠. 고가, 저가는 알죠? 그쵸? 비싸게 팔고 싸게 파는 거. 시가 전략은 뭐예요? 남의 가격 따라가는 거. 우리는 그거를 가격을 추종한다라고 기출문제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신축 전략은 뭐예요? 동일한 재료나 자재로 만들었어도 어떻게 돼요? 위치나 지역, 방위, 층에 따라 똑같은 가격, 다른 가격으로 하는 것을 신축 가격 전략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신축이 이거거든. 늘어나고 줄어들었다. 아시겠죠? 새로 건물 짓는 게 신축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신축 뭐예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 했어요. 자, 5번의 답 몇 번이에요? 5번의 답 몇 번이에요? 여기엔 없네요. 그죠? 자, 보러 갑시다. 세분화하는 거죠? 뭐요? 여기 세분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지. 됐어요? 표적 시장 뒤에 뭐 나와야 했어요? 세분된 시장 중에서 여기 S였겠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T 하는 거겠지. 타겟팅 잡는 거겠지. 됐죠? 자, 그러니까 ST 나왔잖아. 맞아요? 그럼 요거 두 개 복습하실 때 요거 두 개 같이 묶어서 복습하셔야 되겠지. 됐죠? 오케이? 자, 3번 마케팅 믹스. 이거 포피 나오겠네요. 당연히. 그쵸? 포피. 뭐가 나오겠어요?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 오케이. 맞아요? 그 중에서 요거 하나만 떼왔네요. 그쵸? 맞아요? 뭐예요? 시장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유인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왜 여러분 양문형 냉장고 나오고 막 자동차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시겠죠?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좋다 그러냐면 출제위원의 의도가 명백하게 보이고 복습할 때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의 가지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문제를 내고 있잖아. 그리고 난 뒤에 마케팅에 대한 전체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래서 문제들이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본 없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근본이 있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문제를 낸 거니까. 답은 몇 번? 답은 5번. 맞죠?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여기에 구매력 낮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싸게 팔면 되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웃었다니까. 아니 여기 구매력 낮다고 나왔는데 왜 갑자기 고가 전략이 나오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답 몇 번? 답은 5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28회 시험에 왜 좋았냐면 처음에 되게 쉬워요. 처음에 문제들이 풀기가 쉽다고. 근데 웃긴 게 뭐였냐면 총론 다음에 바로 개발 문제가 나오고 마케팅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순서가 좀 이렇게 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왜요? 쉬운 파트의 문제들이 앞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박스형이나 모두 몇 개인가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개별로 쪼개서 쉽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1, 2, 3번 문제 중에서 문제가 쉬운데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말리는 수가 있어. 그거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못 돌아올 것 같으면 찍고 넘어가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으면 넘어갔다 오라고. 교수님 그거 어떻게 판단하는데요? 일단 찍고 넘어가요. 일단 찍고 넘어가요. 시간 늘 부족하게 할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80문제를 100번에 푼다는 것이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중에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장 가시면 되게 좀 급박한 마음도 있고 되게 초조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제일 빨리 가세요. 제일 빨리 가면 정말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일 빨리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세팅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모든 시험에 다 가서 그렇게 해요. 막 바꿀 수 있으면 의자도 이렇게 흔들어보고 의자 흔들리면 바꾸고 막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맨 먼저 와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다 나보다 공부 못할 것 같이 생겼다? 앉아 있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시험을 한 번만에 끝내는 거잖아요. 하루니까 그날 하루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점수가 좀 간당간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합격 점 간당간당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특히나 그날의 기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80점 넘는다, 75점 넘는다 상관없어요. 자다 가도 돼요. 갑자기 막 들어가도 되는데 점수가 좀 간당간당 하시는 분들은 그날의 기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일찍 가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일찍 가서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주변에 사람도 엄청 많아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그때 6시에 가서 있었는데 진짜로요. 시험장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 카페에 있었는데 카페가 만석이야. 카페가 만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오더라고. 막 6시 10분, 6시 반 이렇게 계속 오더라고. 그래서 같이 계속 막 공부를 하다 갔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시험 치기 전에 그 아침에 보는 그 내용들은 맞춰요, 못 맞춰요? 맞춰요. 아시겠죠? 그 한 두세 문제가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잘 명심하시고요. 자, 다음에 법률적 요건을 갖춘 주택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이거 답 몇 번이에요? 답 몇 번이에요? 다중주택. 저는 항상 요거 보고 요거 보면 그렇게 보이더라고. 다중주택이 학생이나 직장인 살고 있고 오래 사신다 이거 딱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개정된 사항이었어요. 기존의 기출에서.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죠. 연립주택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얘는 무엇과 다른 거? 660 맞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공부는 언제부터? 연초부터. 아시겠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담배를 연초라고 합니다. 그렇죠? 공부는 언제부터 한다고? 연초부터. 됐죠? 다중주택의 특징은 요거예요. 위에 학생이나 직장인이 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대.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 씻을 수는 있는데 밥은 해먹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밥은 밖에서 사 먹고 와라 이 뜻이죠. 그래서 씻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욕실은 세대별로 다 있어요. 근데 취사시설은 세대별로 설치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가구 주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렇지. 19세대. 요거 제가 이렇게 늘 해드리죠. 제자님들이 가끔 저한테 이 얘기해요. 교수님 다가구 주택 19세대 너무 좋아요. 말이야. 다가구 답이 나와 있는데 이걸 왜 틀리는 거야? 여기 나와 있잖아 답이. 다가구 나와 있잖아 다가구. 그렇죠?
다자의 수택은 따로 특징 없죠? 대신에 몇 층?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이 공동이에요. 그렇지. 이거 안 하는구나. 아, 연세대 기숙사 안 하는구나. 아연닭이 이렇게 해요? 아, 연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 몇 층? 4층. 연세대 몇 층? 4층.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신청 갔다 오세요. 아시겠죠? 연세대 가가지고 아, 여기 4층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공동주택 4층.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기숙사가 개정이 됐어요. 일반 기숙사와 임대용으로 개정이 됐는데 올해 아마 나오기 힘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원래 일반 기숙사였는데 제가 요거 문제에 그 기출 재발견 문제에 넣어놨으니까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 기숙사에 대한 설명은요. 일반 기숙사는 요게 달라요. 학생이나 종업원, 학교 또는 공장.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사람만 나와요. 근데 기숙사는 사람도 나오고 장소도 나와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원래 예전에는 다중이랑 기숙사를 섞어서 막 문제를 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헷갈릴 필요 없고 이거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개정 사항들도. 어쨌든 6번에서 박스 안에 나왔던 내용은 설명은 답은 뭐라고요? 다중주택이었다. 아시겠죠? 네. 6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다음 몇 번이에요? 자, 잠깐만. 공표된 것이든 공표되지 않은 것이든 맞죠? 시장 정보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중강성이에요? 강성. 뭐예요? 강성이죠. 맞아요? 그러면 봅시다. 그렇지 않은 거 여기 뭐예요? 미래 정보예요. 미래 정보. 오케이?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현실에 있어요, 없어요? 현실에 없죠. 맞죠?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떤 효율적 시장에 가장 가까워요? 강성 효율적 시장 내가 없다 그랬는데 현실에. 그렇죠. 방금 없다 그랬는데. 자, 부동산 시장은 무슨 효율적 시장에 가장 가까워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가까워요. 그 말은 뭐냐면 과거 정보를 분석해서 정상 이윤 얻는 거 오케이. 들어보세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건 그거예요. 자, 여기 이마트 앞에 여기 우리 여기 사거리에 갑자기 지하철역이 들어온대요. 맞죠? 들어온다는 소문만으로 집값이 어떻게 돼요? 오르죠?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그래서 현재 정보가 시장에 반영됐어요? 시장 가격에 반영됐냐고? 반영됐잖아. 왜? 이게 소문이잖아요. 현재 정보잖아요. 지하철역이 들어오는데 요 앞에 집값은요? 오르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특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가깝죠? 맞아요? 야, 여기 지하철역이 들어오는데 그럼 집값 어떻게 됐어요? 오르죠? 실제로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잖아. 들어왔다라는 현재의 정보만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게 준강성 시장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장에 반영됐어요. 초과이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봐봐, 있다고 얘기하잖아. 없다고. 내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데 이미 집값이 올랐잖아. 야, 지하철역 들어오는데 집값이 다 올랐어. 그럼 내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초과이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이미 다 반영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가깝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여기에 지하철역 들어오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아. 나만 알아. 초과이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있죠.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현재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정보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미래 정보죠. 미래 정보 분석해서 내가 여기 들어온다는 거 알게 됐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땅을 사겠지. 그러면 현재 정보가 이제 드러나면은 내가 초과이윤 누리겠지. 그래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미래 정보를 분석해서 알고 있으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을 뭘로 삼냐면 준강성 효율적 기준으로 딱 삼고 난 뒤에 약성이랑 강성을 보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은 되게 쉬워요. 쉬운데 요 중강성과 강성을 구분하는 게 그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초과이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시장을 분석해도 초과이윤 얻을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됐어요? 자, 2번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맞아요? 이건 무슨 요인 중에 하나야? 그렇지. 오케이. 시장 실패 요인 중에 하나죠. 시장 실패 요인 4가지 얘기해 주세요.
왜? 외풀공정 중에 이게 뭐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설명해 주세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그렇죠? 그럼 가격이 왜곡 될 수밖에 없지. 왜? 아는 나는 비싸게 팔고 모르는 너는 비싸게 사고. 그렇죠? 3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술의 개발력. 오케이. 기술 개발되면 뭐 돼요? 공급이 증가하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냥 읽지 말고 잠깐만 공급이 증가했대요. 맞아요? 그럼 마지막에 지문을 보세요. 가격의 하락폭이 커졌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거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가격 하락폭이 크대요. 탄력, 비탄력? 맞아요? 비탄력을 탄력으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탄력성이 크다, 작다?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지문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응? 하는데 나한테 지금 공급이 증가했죠? 알겠어요? 근데 뒤에 서술어를 봅시다. 균형 가격이 커진다. 균형 가격 하락폭이 커진다. 탄력, 비탄력? 비탄력. 비탄력이란 말은 탄력성이 크다, 작다? 작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돼야 지문이 더 깔끔하게 보여요. 그냥 쭉 읽잖아요. 그럼 갑자기 여기서 렉 걸린다니까?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국말이 특징이 뭐냐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죠. 한국말의 특징이 어순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갑자기 혼란이 와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예요? 공급이 증가한대. 알겠어. 근데 가격 하락폭이 커졌대요. 탄력, 비탄력? 비탄력.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보시면 한 번에 답이 보인다는 거지. 복습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이걸 쭉 읽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알겠어. 끊으라니까 끊고 수요의 가격 탈성이 작을수록 뭐지? 가격 하락폭이 커진다. 왜? 이렇게 돼요. 여기서 뭐지? 이렇게 되고 여기 왜? 이렇게 돼요. 왜? 갑자기 그렇게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러고 난 뒤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1번이 답일 것 같다라는 이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왜? 얘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1번을 의심하기 시작해. 나에게 함정이 아닌가? 1번의 답은 잘 안 나오던데 1번의 답은 늘 불안해. 답이 1번이어도 난 2, 3, 4, 5번을 읽을 거니까 그러다 틀리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어를 풀 때는 이 서술어가 정말 중요해요. 뒤에 나오는 게. 아시겠죠? 오케이? 가격의 하락이든 상승이든 가격의 폭이 커진다는 얘기는 탄력, 비탄력?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이렇게 봐서 그렇지 내가 왜 이거 하는지 알겠죠 지금? 세로축이 가격이니까 맞죠? 가로축은 뭐예요? 양이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B 이거 하는 거잖아. B. 내가 그래서 맨날 이거 하는 거잖아. 이거 비탄력, 완전 비탄력 이거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너 그거 왜 쓰니? 이렇게 표정을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탄력은 뭐? 맞죠?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은 뭐? 완전 비탄력. 됐죠? 그러니까 가격의 폭이 커진다는 소리는 탄력성이 작다. 탄력성이 작다는 말은 뭐? 비탄력적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4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맞아요? 비가역적 특징이 뭐예요? 비가역적 특징. 자, 저 보세요. 거기 글자를 열심히 읽는다고 답이 안 나와. 이거 뭐 계속 읽으면 야 비가역적, 비가역적,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자, 그대로 해석해 드릴게요. 반대로 돌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역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개발하고 나면 돌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돌리기 어렵죠.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가역적, 반대로 가기가 어렵다. 아시겠죠? 불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정할 때 잘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아요? 제가 다 지금 여러분들 현실에 쓰는 단어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아시겠죠?
5번 공적 제약, 사적 제약 존재해요? 맞아요?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겠지. 됐죠? 7번에서 틀린 것은 답은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질문은 3번이었죠. 아시겠죠? 요거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8번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죠. 맞아요? 8번입니다. 기억 오라요? 기억 오라요? 요거 두 개 뭔데요? 시장 실패. 맞죠? 시장이 실패하니까 갑자기 정부가 나타나가지고 야 비켜봐 내가 좀 개입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시장 개입의 근거 세 가지 뭐 있어요? 시장 개입,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 시장 개입하는 거 세 가지 뭐가 있냐고. 그렇지.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 세 가지 뭐 있어요? 지역 지구제. 오케이. 두 번째.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지 않아요. 개발권 양도제. 그렇지. 세 번째 뭐예요? 토지거래. 거기다 뒤늦게 오는 사람들 뭐야? 그렇죠? 직접 개입은 너무 많으니까 됐고 간접 개입 뭐가 있어요? 조는 뭐예요? 조세. 금은 뭐예요? 금융 지원. 이렇게. 행은 뭐예요? 행정 지원. 대표적인 예시 뭐가 있어요? 무슨 공시제도? 무슨 공시제도? 뭐 나온대로 온다? 공시제도. 무슨 공시제도? 공시제도가 얼마나 많은데 공공이 볼 수 있게 게시해 놓은 제도가 얼마나 많은데 갑자기 되게 입을 오물오물거리면서 갑자기 저를 노려보면서 갑자기 공시제도 이렇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억 맞는 지문이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부예외 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켜요? 증가시키죠. 맞아요?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조세는 소득 재분 효과가 있어요? 오케이. 리을 용도 지역은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다. 맞아요? 네. 이게 포인트 뭐냐면요. 용도 지역 왜 지정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포인트가 요거예요. 공공복리 증진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중복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용도 지역 네 가지 뭐가 있어요? 도간 농자가 있죠. 도시 지역에 네 가지 뭐 있어요? 주상 공모. 내 끝까지 괴롭힐 거야. 다음 몇 번이에요? 4번. 여러분들 괴롭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만큼 준비를 해온다는 소리거든. 공법 내용인데. 맞죠? 여러분들 괴롭힌다는 얘기는 제가 끝까지 알고 온다는 소리거든요. 자, 9번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답은 몇 번이에요? 답 몇 번이에요? 왜요? 공과잉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초과 수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럼 뭐예요? 자, 내가 균형 가격이 얼마? 100만 원. 맞죠? 모르면 써야 돼. 이거 가격을 한번 써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임대료 상한 얼마? 80만 원. 맞죠? 맞아요? 내가 100만 원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나와가지고 야 이거 80만 원까지만 받아 라고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 과잉 되겠어요? 초과 수요 되겠어요? 초과 수요 되겠지. 돈이 안 되는 누가 공급하고 있어요? 용도 전환 해버리지.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걸로 바로. 그쵸? 답은 몇 번? 2번. 맞아요? 1번입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요? 있어요? 네. 자, 여기서 퀴즈. 공급 증가되는 거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거 했는데 기억 안 나는 거야. 레드선 말고 기억 안 난다. 임대료 보조. 또 뭐? 선 요거 뭐였죠? 그렇지. 됐어요? 레드선 아니고 무슨 선? 보조선. 요거 두 개가 뭐? 공급 증가. 공급 증가란 말이 딱 지문에 보이면 뭐 보면 돼요? 임대료 보조가 있는지 선분양이 있는지만 보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공급 과잉이 공급 증가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틀렸겠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잖아. 임대료 보조 정책은 뒤에 뭐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무엇도 있고요. 선 분양도 있고. 아시겠죠? 여러분, 자, 저 봐요.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선분양을 하려면 견본주택을 보여줘야 되겠죠. 집 이렇게 지어줄 테니 계약금을 걸어라. 맞죠? 그럼 우리는 그 견본주택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모델하우스 보여주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자들이 계약금을 걸겠죠. 그 돈 가지고 건설업체가 돈을 짓겠죠. 그럼 건설업체의 자금 부담은 커요, 작아요? 작아지죠. 우린 그걸 경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4번.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쓰면 된다니까. 균형 임대료 얼마? 원래 100만 원인데 얼마만 받으라고? 80만 원만 받으라고. 맞죠? 경감 됐어요? 그럼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생기겠지. 그럼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맞죠? 그럼 5번. 임대료 규제란 돈을 더 받지 마세요 이 뜻이잖아.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좋은 거야. 아시겠죠? 왜 이 문제가 좋은지 알겠죠? 마지막에 정의를 보여준 거잖아. 이 사람이 아마 5번과 1번 지문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5번 지문을 1번으로 올려놓잖아요. 그럼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진다. 왜? 정의를 한번 읽어주고 시작하면 밑에 말이 다 이해가 되거든. 아시겠죠? 임대료 규제는 뭐예요? 돈 더 못 받게 하는 거고. 쓰면 되잖아. 헷갈리면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균형 가격 얼마? 100만 원. 상한 얼마? 80만 원. 낮아야.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 풀면 됩니다. 9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토지 비축 제도로 틀린 것은 이거 토지 은행 제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토지를 먼저 구매해서 쟁여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토지를 비축한다잖아. 틀린 거 고르러 갑시다. 답 몇 번이에요? 답 몇 번? 5번. 맞아요? 효율성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맞아요? 오케이. 됐죠? 1번. 토지 비축 제도. 직접 간접 이용 규제. 직접 간접 이용 규제. 직접. 맞아요? 봐봐. 여러분 봐봐. 요거 나오잖아. 그럼 뭘 떠올려야 되겠어요? 이직간시가 나와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은 비축은 뭔데? 이용 규제에도 없고 간접인 조금행에도 없으니까 뭐예요? 직접이겠지. 됐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라고. 아시겠죠? 2번 비축제도는 무슨 이유 때문에? 공적 기능. 됐어요? 3번이 정의야. 그래서 좋은 거야. 아시겠죠? 토지 비축제도는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게 토지 비축사업 하는 이유예요. 아시겠죠? 4번입니다. 토지 비축제도는 사적 토지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 등의 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잠시만. 여러분, 이 4번 질문을 한번 뜯어봅시다. 사전에 사놓는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그럼 뭐예요? 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쵸? 왜 이 지문이 좋은지 알겠지? 네. 됐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대해서 공부 학습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에요. 왜? 이러한 문제들에서 세분화시켜서 문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내더라도 이런 문제에서 문제를 이렇게 세부화된 내용을 내는 게 좋은 문제라는 거지. 왜? 근거가 확실하니까. 아시겠죠? 네. 자, 11번입니다.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몇 억? 5억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할 이자 납부액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이 문제 풀었어요? 넘어갔어요? 틀렸어요? 이 문제 풀었어요? 넘어갔어요? 틀렸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이거? 1번. 답 1번이에요? 네. 오케이. 자, 이 문제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원리금 상환 조건이 뭐예요?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원리금 상환 조건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얘기하면 회차를 많이 못 가요. 보통 5회차 이내로 들어와요. 기출문제에서는. 왜냐? 계속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 이자를. 원금은 한 방에 나오죠. 어떻게 돼요? 5억 나누기 20년. 맞죠? 됐어요? 그럼 이거 원금 얼마예요? 2,500만 원이죠. 맞아요? 이게 뭐예요? 원금 상환액이죠. 맞아요? 그럼 9회차에다가는 한 번 더 해주고, 맞죠? 13회차에다가는 이자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이자를 구하는 법만 알면 되겠네요. 맞아요? 실제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이 많이 풀어봐서 봐서 그렇지. 어떻게 구해요? 몰라. 말로 하라 그러면 몰라. 어떻게 하라 그러면 나 풀었는데 왜 시비 걸어? 약간 이런 눈빛을 봐요. 나 맞췄는데 왜 시비 걸어? 야, 답만 맞으면 되잖아. 그쵸? 야, 비진이 표시라며. 말하면서, 그쵸? 아는지 모르는지 찍어서 맞으면 되잖아. 맞죠? 표시하는 대로 효력을 발휘한다며. 이러면서, 그쵸? 그러면 안 되고, 합계로는 어떻게? 융자, 잔액 말고요. 원금 빼기 상환 원금 곱하기 기간 마이너스 1의 전체를 묶어주고 곱하기 이자율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9회차랑 13회차잖아요. 맞아요? 9에서 1 빼면 몇 회차? 8회차. 13에서 1 빼면 몇 회차? 12회차. 맞아요? 곱하기 2,500만 원이죠. 맞아요? 그럼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2,500만 원에 곱하기 8 하면요, 요거 2억 나와요. 2,500만 원에 곱하기 12 하면 이거 3억 나와요. 맞아요? 그럼 총 5억에서, 맞죠? 5억에서 빼기 요거 두 개를 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얘는 2억 빼는 거니까 얼마 나와요? 3억 곱하기 몇 프로? 이자율 5%. 맞죠? 얘는 얼마 나와요? 2억 곱하기 5%. 맞죠? 그럼 얘는 얼마 나와요? 1,500만 원 나오죠? 맞죠? 그럼 얘는 원금과 이자를 구하는 거니까 2,500만 원 더하기 얼마? 1,500만 원 해서 얼마 나와요? 4천만 원 나오는 거고. 맞죠? 얘는 구할 필요도 없지. 2억에 5% 이자 얼마? 1,000만 원. 됐어요? 답 몇 번? 1번.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숫자의 구조를 잘 이해하면 이게 답이 한눈에 보여요. 아시겠죠? 원금 균등이래. 1 빼면 8인데 8에서 2,500? 2억. 맞죠? 12 곱하기 2,500 얼마? 3억.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왜 여러분 자꾸 많이 나오냐면 논란의 여지가 없고 풀이가 깔끔하고 낼 수 있는 근거적 타당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도 여러분 모두 정답 나온 거 알고 계시죠? 허프의 확률 모형 이론 지문에서 박스형 10번 문제에서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간 마찰 계수를 사전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리에 제곱하는 거 그거. 근데 그걸 안 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 정답 처리되잖아. 논란 되겠죠 당연히. 근데 계산 문제는 논란이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계산 문제가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원래 막 27회, 28회 때는 막 6문제 이러다가 이제 거의 9문제, 10문제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아마 여기가 거의 상한선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계산 문제를 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민법 지문 이만한 거 풀래요? 계산 문제 요거 풀래요? 둘 다 안 풀래요라고 얘기하겠지. 둘 다 모르겠어요, 교수님 말하면서. 민법은 지문이 너무 길고요. 막 얘가 선의인지 악인지도 모르겠고요. 선의는 착한 뜻 아닌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맞죠? 우리 모두는 악의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알아야 된다는 소리, 그렇죠? 정보의 비대칭성은 줄여나가야 되는 거고요. 맞죠? 나만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됐어요?
제가 왜 오늘 농담을 많이 하냐면 오늘 싸웠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오늘 되게 이렇게 처져 있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힘내세요. 우리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나가 봅시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리고 있잖아, 이렇게 오늘 분위기가 다운돼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하 웃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래요. 내가 웃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자존심 상하나 봐. 나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웃기긴 웃겨. 기분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웃냐면 이렇게 웃고 말아요. 아시겠죠? 학교를 할 때는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2번입니다. 조세 나왔어요. 옳은 것은. 자, 잠깐만. 조세가 나오면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조세의 뭐? 정가와. 색깔 왜 이러지? 정가와 뭐예요? 귀착 나올 거고요. 맞죠? 그리고 또 뭐 나와요? 쉽게 나오면 국세가 뭔지, 지방세가 뭔지. 맞죠? 국세는 뭐예요? 취득할 때 국세, 보유할 때 국세, 처분할 때 국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론에서 조세가 딱 뜨면 정가와 기차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구분해서 정리하는 거, 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답은 몇 번? 5번. 왜요? 5번 넘어봅시다. 5번이라고 얘기하니까 봅시다. 5번. 왜요? 누가 전부 부담해요? 소유자가 전부 부담한다. 왜요? 그렇지. 비탄력이 아니라 뭐? 완전 비탄력이니까. 그렇죠? 제가 이것만 해달라고 했잖아. 수비수. 공비공. 맞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누가 많이 부담한다고? 수요자가 많이 부담한다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누가 많이 부담한다고? 공급자가 많이 부담한다고.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조세 부과할 시, 조세를 부과했어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왜곡이 덜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왜곡 현상이 덜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왜곡 현상이 덜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다 그럴 줄 알았어. 자, 덜 발생하는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갑자기 정부가 야, 세금 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공급자에게. 맞아요? 됐어요?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누가 많이 내요? 맞죠? 그러면 정부의 의도대로 된 거예요? 아니요. 이봐라, 이러잖아. 된 거야. 그치? 왜? 지금 정부가 세금 내라고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집주인한테. 집주인이 누군데? 임대인. 임대인 누군데? 공급자. 맞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돈 많은 사람한테 내라 그랬어요? 돈 없는 사람한테 내라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 내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정부가 봤을 때 돈 많은 사람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급성이 비탄력적이래요. 누가 많이 낸다고? 공급자가 많이 낸다고. 맞죠? 그러면 정부의 의도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야죠. 그럼 왜곡이 덜 발생한 게 맞잖아. 아시겠죠?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지. 비가 덜 하시네. 그렇지. 아시겠죠? 그래서 헷갈릴 필요 없어. 자, 잘 보세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때 원래 의도는 뭐예요? 임대인이 조세 내라 이 뜻이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누가 많이 낸다고? 공급자가 많이 낸다고. 공급자가 누군데? 임대인. 임대인 다른 말로 하면 뭔데? 집주인. 그럼 집주인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가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전가를 많이 할수록 왜곡이 된다고요. 왜요? 원래 의도랑 벗어나는 거잖아. 됐어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교수님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은 다시 들어보세요. 되게 쉽게 설명했는데. 아시겠죠? 자, 1번입니다. 재산세 부과했어요. 이게 뭐예요? 전가죠. 맞죠? 쉽게 말하면 떠넘기기. 아시겠죠?
오늘 집에 가셔서 설거지를 전가시켜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교수님이 전가시키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시겠죠? 저녁에 저녁밥을 하시고 있잖아요. 설거지는 어떻게 한다? 전가시킨다. 전가가 뭐야? 떠넘기는 거. 아시겠죠? 재산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하죠. 맞아요? 주택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잖아. 그렇죠? 자, 2번입니다. 재산세 부과했어요. 맞아요? 공급 증가합니까? 재산세 부과하면 공급 증가합니까? 감소하죠. 맞아요? 임대료는 하락합니까? 임대료는 공급이 없다며. 그럼 가격은 올라야지. 됐어요?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1번, 2번을 잘 학습을 해두시라고. 1번, 2번 지문이 어려웠었으니까. 아시겠죠? 3번 지문 쉽지. 야, 집 살 때 취득할 때 세율 낮춘대. 집 사요, 안 사요? 수요. 4번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 이거 락인 임팩트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동결이 뭐예요? 얼어붙는 거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었다. 실제로 뉴스 보시면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게 동결 효과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게 좀 다른 건 이게 잠금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동결이라고 하더라고요. 동결. 임금 동결 이런 말 쓰죠.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요. 맞아요? 아니죠.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공급 감소하니까 가격은요? 그렇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 말 한번 풀어드리죠.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란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과중함으로써 동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과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야, 집을 팔 때 소득세 많이 내, 이 뜻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현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야, 집 팔아가지고 남는 돈 다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데 너 같으면 집을 팔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공급 감소, 가격 올라가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문이 되게 좋았던 지문들이에요. 조세에서 특히나 요 정가와 기착이라는 측면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나오면 요거 물어보는 거고, 어렵게 나오면 정가와 기착 물어보는 거겠지. 아시겠죠? 이거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세법쌤이 해야 되는, 그렇죠? 세법 내용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13번 풀고 5분만 쉬시죠. 허프 확률 모형 나왔어요. 맞죠? 우리는 두려울 게 없죠. 공간 마찰계수 먼저 체크. 됐어요? 얼마예요? 2. 맞아요? 요거 총 매출액이 얼마 나와요? 총 매출액 얼마 나와요? 14억 나와요. 교수님 어떻게 구했어요? 4천 곱하기 35만 해보세요. 요것도 곱해보세요. 아시겠죠? 주민 한 명당, 주민이 몇 명? 4,000명. 한 명당 얼마 쓴다고? 35만 원 쓴다고. 많이 쓰네. 아, 월 할인되는구나. 그럼 좀 적게 쓰는 편이구나. 자, 14억이죠? 맞아요? 그러면 A, B, C 중에서 A 할인점 구하라 그랬죠? 맞아요? 이거 구할 것도 없어요.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한다? 뭐 분해? 됐죠? 5의 제곱분의 500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300. 이게 제곱이 아니라 공간 마찰계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더하기 뭐? 15의 제곱분의 450 분의 뭐 올려고 나왔어요? A 올려 나왔죠? 맞아요? 5의 제곱분의 500 이렇게 하시면요, 요거 20이거든요? 왜 이제 계산해요? 아까 풀 때 뭐였어요? 더하기 요거 하면 뭐? 3 요거 다음 뭐? 2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오케이? 그럼 25분의 20이네? 요거 몇 프로예요? 80% 맞아요? 그러면 몇 프로가 간다고? 80%가 A를 이용한다고. 됐어요? 그럼 14 곱하기 80%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이거 얼마 나와요? 11억 2천만 원 나와요? 근데 잠깐만. 자, 잠깐만. 이렇게 누구나 풀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시간이 없다.
교수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푸냐면 자, 잘 보세요. 일단 다 풀어드렸어요. 그쵸? 몇 프로? 80%. 맞죠? 얼마? 11억 2천만 원. 됐죠? 답 몇 번이에요? 2번. 답 2번이죠.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잠깐만. 다 풀어드렸는데 여러분 봅시다. 교수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가 제일 커요? 할인점 크기가? 맞아요? 어디가 제일 가까워요? 맞죠? 제일 크기도 하고 제일 가깝기도 하겠죠. 맞아요? 압도적으로 많이 가게 되겠지. 감 잡았어요? 만약에 퍼센트가 이렇게 나왔어. 50, 60, 뭐 50, 60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뭐 10억, 11억, 뭐 10억, 11억 나오고 갑자기 80에 11억 2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문제 나온다? 얘가 답이 아닐 거라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이 크기만 봐도 답 5번 찍고 넘어갈 거예요. 왜요? 가깝기도 하고 할인점도 크니까 압도적으로 많이 가게 되겠지. 나중에 그런 문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계산해서 푸는 게 맞지만 시간이 없어서 찍어야 할 경우에 숫자의 모양을 잘 보면 답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몰랐죠? 그러니까 크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확률이 엄청 높겠죠. 몇 프로나 되는데? 80%나 되잖아.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이었고요. 우리 5분 쉬셨다가 14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